아, 아.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원일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입문자들 전용으로 이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기존에 뭐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법학 전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적합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노동법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특강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노동법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그 노동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그다음에 초심자들한테도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기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아두면은 조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일단 자료 배부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그 강의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정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자료 109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정리한 내용들이 교재에 있습니다. 뭐 교재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뭐 입문서 이렇게 예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출간이 됐는데, 일단 한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먼저 기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렵게 법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요 설명해 드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판례입니다. 판례. 여러분도 이제 얼핏 뭐 주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판례를 잘 써야 된다, 뭐 판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건데, 그렇다면 판례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위의 개념인 법원이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법에 법원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라는 거는 이 법자의 근원 원자를 씁니다. 일부러 저 한자를 옆에 명기를 좀 해드렸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원 하면은 이제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사법부, 여기를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뭐 한글로는 같은 말이지만은 한자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원의 기능이 일단 뭐냐면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다툼이 발생해요. 이건 이제 분쟁이 발생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가 옳으냐? 갑은 자기가 옳다고 할 거고 을은 자기가 옳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받아야겠죠. 이 판단을 해주는 주체가 결국은 법원이 됩니다. 사법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법부. 헷갈리시니까 판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다투겠죠. 사법부에서. 혹은 우리 이제 노동법에서 특유한 제도, 행정적인 구제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이제 노동청이라고 하죠. 노동청 진정. 혹은 이제 노동위원회 심판, 구제 신청들이 있습니다. 뭐 부당해고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등이 있는데, 행정적 구제, 뭐 여기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게 되면 판단은 여기는 근로감독관이 하겠죠.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공익위원들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기준이 중요하겠죠. 기준. 혹은 근거가 되겠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의 이 분쟁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해주는 근거, 이 근거를 법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재 뭐 보시면은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분쟁을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근거, 기준이 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 이제 존재 형식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사실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동법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배우시겠지만 오늘은 좀 맛보기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고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원의 종류입니다. 이 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에는 헌법도 포함합니다.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하냐면 국회에서 제정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소위원회,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 의결을 통해서 제정한 것들이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권 자체는 국회에 있어요. 물론 어떤 특정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거는 특정 인원수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정부도 법을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정권 자체는 국회에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법률, 이거는 법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조약입니다. 국가와 국가 혹은 어떤 국제 기구, 그 안에 가입하면서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법률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도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기사,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에서 좀 보셨겠지만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ILO 협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노사자치규범입니다. 이 노사자치규범에는 대표적인 예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체결하는 단체 협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들한테 일괄적, 통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 있는데 그걸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규정입니다. 규정.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취업 규칙입니다. 이거는 누가 제정을 하냐? 사용자라는, 쉽게 말하면 회사입니다. 사용자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체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노조 규약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소속,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한테 적용시키는 취업 규칙이 있듯이 이 규약도, 이 노동조합도 이 노조원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노조 규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규약, 이런 것들도 모두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있죠. 근로계약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체결하는 계약이죠. 개별적인 근로계약. 이것 또한 노사자치규범으로서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시면은
노동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 관행. 좀 자리가 없네요. 그죠? 여기다 할게요. 여러분 관행이란 말은 알 거예요. 그런 단어는 알겠죠. 그냥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들, 그건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 근로 조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쭉 이루어져 왔던,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법률이라든지 뭐 조약이라든지 노사 자치규범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노동 관행이라고 해요. 자, 이 노동 관행이 그러면 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판단 기준이. 판례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을 합니다. 법원성을. 다 인정을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 이 노동 관행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법원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 판례 기준을 이제 암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뭐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아무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만큼 사실상의 제도로서 뭐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판례가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 관행을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대법원 판례는 이 일정 조건 하에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이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갑자기 이렇게 법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머리 아프시거나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되는 게 행정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정해석이란 건 뭐냐면 특정 법률에 대해서 그 이제 행정부 기관들이 있죠, 부서들, 그 부에서 이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노무사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법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결국은 고용노동부겠죠. 그 다음에 모든 법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제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법제처에서 노동법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그 기관 내부만 규율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행정쟁송법 받을 때 이게 뭐 국민의 그 뭐 권리와 의무를 뭐 제한하는 뭐 그런 어떤 규율로서 적용되느냐,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행정해석은 이제 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막 거기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해석이 예전에는 판례와 배치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행정해석에서는 반대로 보거나 다르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무사를 합격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죠. 그래서 노동청이나 뭐 지방노동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판례보다는 오히려 행정해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노동부도 많이 변화가 돼서 기존의 행정해석들을 이 대법원 판례와 맞춰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행정 해석도 결국은 사실상 어떤 사건이나 이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성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문제되는 건 판례입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판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그 결정의 예시를 판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하시면서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우리가 판례 입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판례라는 거는 항상 법리가 바뀌면서 이
이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이런 게 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법원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래서 노동 간행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인정을 하지만 행정 해석은 그다음에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들을 노동법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이 법률, 즉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협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법 공부하실 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혹은 근로계약 이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법, 근로기준법에서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법원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구나. 결국은 이 법원이란 거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그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쭉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는 원래 이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방대한 양도 이 판례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차 공부와 2차 공부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초심자이기 때문에 1차 시험도 보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고 1차 시험에선 판례 결론 정도만 아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판례를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2차 시험에서는 쓰는 시험이죠.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이 판례 법리를 정확히 답안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례 공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어떤 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판례에 대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뭐 다 보셨으니까 필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다 교재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노동법 강사님을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판서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그 110페이지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11페이지다. 판례는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 번호를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판례 의의가 있죠. 판례는 그러면 뭘 판례라고 하는지 보기 쉽겠습니다. 자, 판례란 법원이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이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 또는 판결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법원 판례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다음 뭐 판례 본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급제도 있고 뭐 뒤에 한번 볼게요. 신급제도 먼저 볼게요. 112페이지. 신급제라는 거는 어떤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횟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나라는 제일 큰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은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3심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3심제. 3번 다툴 수가 있어요. 물론 단심 한 번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선고 소송이라든지 뭐 전시하의 군사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단심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심제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을 총 3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심이라고 하고요. 이걸 2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3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무조건 다 2심을 고등법원에 하진 않아요. 정확히는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지방법원도 단독부가 있습니다. 판사 혼자 판단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가 있어요. 그래서 1심을 지방법원 단독에서 시작하게 되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3심은 대법원으로 가고요. 근데 1심 자체를 지방법원 합의부 판사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1심은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마찬가지로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밑에 걸 1심, 2심, 3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소송법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법을 나중에 최소한 행정쟁송법은 필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항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심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거 이걸 상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법원 이제 우리가 판례 공부를 하시다가 판례 본문 보시다 보면은 원심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판례 본문 보시다 원심. 그래서 이 원심이란 거는 뭐냐면 1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단 전에 있었던 이 2심을 말합니다. 이게 원심이에요. 이걸 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원심 판단이 옳다,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원심은 그 직전에 있었던 2심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야 원심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거. 그래서 이거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환송 되면요 이렇게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자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팩트라고 하잖아요. 요즘 팩트 확정은 1심과 2심에서밖에 안 돼요. 2심까지 끝나면 사실관계는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돈을 안 갚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여를 해줬다고 할게요. 금전대여. 이걸 금전대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법도 배우시겠지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라든지 돈을 빌려 썼습니다라고 확인하는 그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습니다라는 영수증이라든지 혹은 금전 이체 내역 계좌라고 할게요. 계좌 이체 내역이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 심판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어떤 할머니가 돈을 빌려 주셔놓고 그 증거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놈이 알고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즉 입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1심, 2심까지 거쳤는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을 가봤자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요. 소위 1심하고 2심에서 뭐 팩트가 확정이 돼버리면 3심 법률, 대법원에서는 법률적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이것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팩트가 인정을 못 받았으면 3심 가봤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급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하급심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하급심 뭐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례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급심이란 거는 대법원 밑에 있는 판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답안지에 쓰시거나 공부하실 거는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시면 돼요. 출제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급제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판례 번호란 게 있어요. 이제 교재 보시면은 뭐 자, 대법원 11월 14일 그 다음에 2018다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판례 번호 교재 보시면은 뭐 조금 다르더라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이 판례 번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판례구나 이제 성격을 좀 알아보는 뭐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이 판결을 선고한 선고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판결을 선고한 날짜입니다. 선고일. 그 다음에 이거는 접수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 접수번호. 끝에 빼먹었는데 판결 이렇게 보세요. 이게 판례 번호의 풀네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이걸 줄여서 교수님들이나 뭐 강사님들 대판 이렇게 쓰고 날짜 쓰고 판례 번호 쓰고 뭐 이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축약해가지고 쓴 겁니다. 축약해가지고 간단하게 표기를 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다 이런 겁니다. 대판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시험 붙으셔가지고 뭐 노동위원회 서면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뭐 노동청 가서 이제 뭐 의견서를 내시는데 판례 번호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하시면 안 돼요. FM대로 풀네임으로 이렇게 인용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막 웃어요. 뭐 우리끼리는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원칙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이 노동법과 관련된 판례, 노동법 판례는 소송이 총 3가지가 엮여 있어요. 하나는 민사소송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소송이에요. 또 하나는 형사소송입니다. 노동법 판례는 이 3가지에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아닌 경우도 있죠. 뭐 가처분 사건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이 3가지 소송에서 파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동법 판례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끼리 민사로 다투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자 노동법은 그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지만 사용자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돼요.
결국은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소송에서도 많이 이 노동법 판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잠깐 이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아까 부당해고라든지 또는 부당 노동행위 이거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송이 아니라 어디다가 노동위원회. 그래서 노동위원회 이걸 이제 행정적인 구제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이런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이 중앙노동위원회 이 재결을 다투고 싶다, 판단을 다투고 싶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절차로 가면 이건 본질적으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우리가 노동법 판례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 그냥 편하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 보시면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 소송 대리권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실제 뭐 법원 갈 일은 없겠지만은 이 행정쟁송법을 배우는 이유는 방금 보셨던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절차 자체는 이제 행정심판으로 보시면 돼요. 행정심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그 행정심판법, 심판법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행정쟁송법 중에서. 근데 이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로 노동위원회법이라고 따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만은 이러한 구조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마 행정쟁송법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시면 노동법이 그나마 제일 알아먹기 편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행정쟁송법이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한국말인데 외계어 같죠. 뭐 외국어도 아니고 외계어 같습니다. 그래서 멘붕을 몇 차례 겪으실 건데 아무튼 이 노동법 판례는 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 세 가지에서 파생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러한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 판례인지 뭐 행정소송 판례인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민사는 R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는 대법원에서입니다. 형사는 도를 붙여요. O를 붙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우를 붙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이제 1심 2심, 3심에서 표기를 1심은 기역을 붙이고요. 2심은 니은을 붙이고 3심은 디귿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법 판례에 민사소송은 다가 들어가고요. 형사는 도로 표시가 되고 행정소송은 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있는 다 이거는 민사 판례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판례 번호가 다도 있고 두도 있고 뭐 도도 있고 뭐 이렇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11페이지 방금 이제 설명했던 건데 자 판례 번호 보시면 2번 쌍으로 2번 판례 번호는 선고 법원가 선고 일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로 구성이 되고 사건 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앞에 2018년 있는 거는 이제 사건 접수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그리고 소송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고요. 뒤에는 접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은 구분해놨죠. 1심은 기역으로 표시하고, 2심은 니은, 3심은 디귿, 그 다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은 O, 행정소송은 U, 이렇습니다. 그래서 30만 보시면은 사실 이제 밑에 뭐 1심, 2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3심을 보시면은 민사소송은 다가 되고요. 형사소송은 도. 그래서 행정소송은 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판례본을 보시면서 이게
행정소송 판례구나 아니면 뭐 형사소송 판례구나 민사소송 판례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게 답안 쓰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좀 상식선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교재 판례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보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으실 건데 가끔 그 판례의 사실관계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사실관계 아니면 판례 원문을 좀 찾아보고 싶거나 이런 욕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을 먼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은 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판례 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색이 되는데 이게 비공개 판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외에 뭐 이레이버라든지 로엔비라든지 이런 유료 사이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정도로 거기서 검색 안 되시면 그냥 마셔야죠. 안 그러면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유료 사이트에서도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 궁금하시다 그러면 판례 번호만 아시면은 등사 신청하시면 돼요. 법원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며칠 뒤에 그 개인 정보를 다 지우고 나서 이메일로나 혹은 이런 걸로 다 보내두십니다. 하지만 굳이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교재에 있는 것 정도 가끔 그다음에 뭐 정 궁금하시면 대법원 판례 사이트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검색 정도 해보시는 정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합격하시고 이제 어떤 사건 서면을 쓰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하다. 디테일하게 필요하다 이런 경우 그럴 때나 좀 파고 들어가는 거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 노동법이 뭔지 조금 성격을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노동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이게 이제 근로자예요. 그래서 이 노동법이란 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긴 법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법 이름을 찾아봐도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은 뭐 근로기준법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공부하실 게 근로기준법하고 집단법 영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조법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주축입니다. 그 외에 뭐 기간제 근로자 보호하는 뭐 기간제법이라든지 뭐 파견법이라든지 산재법, 산재보상법 이런 것들 등등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게 만든 법들을 총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해야 될 법이 많기는 많아요. 밑에 보시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 범위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달라요. 시험 범위가. 자, 1차 시험에는 노동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1, 2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사대보험 관련된 법들은 사회보험법으로 따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1차 때는 법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주로 출제가 법률을 조금 변형해서 좀 다르게 숫자를 조작하다든지 해야 한다를 뭐 할 수 있다인데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꼼수를 부려서 출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는 법령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또 공부 방법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1차 시험 보시고 뭐 쉽네 이 정도만 할 수 있겠네 근데 2차 시험 가면 조금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많이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출제되는 영역들은 이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옆에 파견법, 그 다음에 기간제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번도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산재보상법, 뭐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요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1차 때 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가 뭐 남녀고평법이라고 합니다. 뭐 성희롱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도 뭐 여기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남녀고평법은 1차 때 시험 범위이긴 해요. 하지만 2차 때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때 그런 것도 정확히 확인 안 하시고 뭐 남녀고평법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굳이 열심히 그쪽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전문가 되셔서 하시면 되고요. 특히 2차 때는 어떤 그 판례가 없는 파트, 조문만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유용근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슈가 뭐 실무적으로는 이슈가 되더라도 여러분 수험에선 내기가 어렵습니다. 조문만 있는 것들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제 교재도 그렇게 2차형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에서 출제되지 않을 영역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뺐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조금 더 얇은 겁니다.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그래서 뭐 오해 좀 없으시고, 여기는 뭐 너무 빠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또 개정 작업 해가지고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늘렸습니다. 하도 양이 좀 적다고 그래서 늘렸고, 뭐 최신 판례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개정법도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 노동법 시험 범위가 좀 다르다. 이거는 정확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이 민법이 있는데 왜 노동법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강의 스타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을 판서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정리하는 스타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 교재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어요. 밑줄 긋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직접. 물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긴 해요. 근데 밑줄 작업을 굳이 안 해드린 이야기는 공부하시다 보면 그어져 있는 밑줄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이제 추려내는 작업들을 직접 하시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도를 했기 때문에 밑줄을 그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책은 너무 불친절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동법이 왜 필요한지 이거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근로계약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근로계약은 사용자, 소위 우리가 회사라고 하죠. 회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이 근로계약에 따라서 사용자한테 노동을 제공하죠. 근로를 제공합니다. 뭐 노무 제공 뭐 이렇게도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가 일을 했으니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죠. 돈. 이걸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 임금을 지급해요. 이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근로를 제공받고 돈을 주는 거. 이게 이제 근로계약의 본질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계약이랍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민법도 공부하셔야겠죠. 나중에 1차 보시려면 민법도 공부하시면서 또 한 번 멘붕을 겪으실 건데, 이 계약은 사적 자치라는 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사적 자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개인 간의 일들은 스스로 결정을 해라. 즉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당사자끼리. 원칙은.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세계사 비슷하지만 이제
중세 봉건 사회에서 이제 뭐 시민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산업 혁명도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은 기존의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누가 갑이었죠? 영주죠. 내지 지주. 땅 가진 놈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부동산이 엄청나죠. 예. 택도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아무튼 이 중세봉건사에선 그 농경사였기 때문에 땅이 제일 핵심적인 경제 가치의 기본 베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바뀌죠.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이 최고가 돼요. 자본.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본에서 당시는 이제 뭐 자본가, 그다음에 뭐 노동자, 뭐 이렇게 대립구조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적 자치가 이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야 부르는 게 값이야 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가가 힘이 굉장히 세죠.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임금은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굉장히 박한 임금을 줍니다.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돈을 주는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정말 어린아이까지 그런 막노동, 정말 힘든 일에 투입되는데도 돈을 굉장히 적게 주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 노동조합도 생기고 노동운동도 생기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최소 이 정도는 보장을 해야겠다라고 만든 것들이 이제 노동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노동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죠. 국가가 개입합니다. 형사처벌합니다. 즉 국가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는 계약, 근로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특정 기준을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법이 필요한 이유는 사적 자치에 맡겨놨더니 이 강자한테만 너무 유리하다는 거죠.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 하에 노동법이 필요한 거구나.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자문을 이제 하다 보면 담당자분께서 노무사님 근데 노동법 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안 지키면 왜 형사처벌하느냐,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침해하는 건 맞는데 왜 침해하느냐, 어떤 동등성, 경제적인 동등성을 좀 구축해가지고 불합리한, 일방한테 너무 유리한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114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제 사인 간, 각 개인 간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적 자치로만 이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등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자본가한테, 사용자한테만 너무 유리해지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영역을 보면 크게 공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사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그런 게 공법입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게 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헌법,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헌법도 있고, 나쁜 짓 하면 처벌받는 형법.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행정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법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공법이라고 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행위와 관련된 뭐 상법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 법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동법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노동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자, 기본 베이스는 노동법은 사법에도 포함이 되죠. 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규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사법입니다. 사법, 개인 간에 적용되는. 회사도 개인이에요. 예, 개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법은 근데 이 근로 조건을 정한 기본적인 최저 조건을 설정한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공법처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개입을 해요. 형사처벌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공법적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정한 거 이렇게 계약을 해라. 근데 안 지키면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법은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동법은 사법과 공법 성격을 모두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4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옳답니다. 사업이 아니라 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동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왜 노동법을 공부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판례가 뭔지 그리고 판례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판례의 성격이 뭐냐 이 판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뭐 개별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단법 이제 플로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우리 교재라든지 노동법 공부하실 때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이제 각각 쟁점되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찍고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